인도 삼성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파업을 중단하고 서둘러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빅테크인 애플, 구글, 엔비디아 때문인데요. 목표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인도 여성이 울분에 차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뭄바이의 빈민가에서의 삶은 끝없는 투쟁 그 자체였어요. 비가 오면 우리 임시 지붕으로 물이 새어들어와서 가진 것들이 모두 젖었어요. 근처에 있는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는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고 언제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어디에나 있었어요. 우리가 마시는 더러운 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좁고 비좁은 공간에도 있었죠.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저는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죠. 제 남편 카비르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새벽 그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할 준비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죠.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거나 바쁜 거리에서 무거운 수레를 밀어야 할 때도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일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은 우리를 따라다녔어요. 우리는 빈민가의 최악의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좁고 혼잡한 골목길을 이사 다녔지만 결국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더러움, 소음, 우리가 간신히 살아남고 있다는 끊임없는 느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제 마음은 그 아이들 때문에 아팠어요.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나는 건 너무나도 부당했어요. 그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제대로 된 집에서 잘 수 있는 그런 삶을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을까요? 카비르와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구덩이에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때때로 저는 과연 나아질 날이 올지 의문을 품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카비르에게 말하진 않았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걱정에 제 걱정까지 더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삶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좁은 거리들을 걸을 때마다 모든 우리의 꿈과 두려움을 동시에 짊어진 듯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하지만 아무리 어두워도 그 작은 희망의 불씨는 제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죠. 저는 우리 작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씩 뛰었어요. 보통은 나쁜 소식이었죠. 우리가 낼 수 없는 또 다른 청구서이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문을 열었을 때 한 남자가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그는 뒤돌아서 떠났어요. 그 얇고 구겨진 봉투만 저에게 남겨둔 채로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우리는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머릿속은 그게 무엇일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죠.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는 두껍고 매끄러웠어요. 우리 거친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읽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제게 스며들자 제 무릎이 휘청거릴 뻔했어요. 그 편지는 삼성에서 온 것이었어요. 삼성?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잖아요. 제 숨이 목에 걸렸어요. 그들이 카비르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진짜 일자리요.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었어요. 그 글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삼성은 카비르의 노동으로 다져진 굳건한 정신력과 성실함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면접에서 특히 인상 깊었다고요? 아직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이었죠. 저는 몇 시간 동안 그 편지를 들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은 여전히 떨렸죠.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가난과 절망에 같은 악순환 속에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우주가 우리에게 탈출구를 주는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 속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카비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의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그가 그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그 후엔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어요. 원래 말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 속에서 저와 같은 희망이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었죠. 우리는 둘 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쳤죠. 우리는 이 빈민가를 떠날 예정이었어요. 다른 삶을 살 거였어요. 더 나은 삶이요. 더 이상 새는 지붕도, 열린 하수구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놀 수 있는 곳에서 자라날 거라는 생각이요.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곳, 우리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짐을 싸면서도 기쁨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쁨은 우리가 드디어 탈출할 거라는 것이고, 두려움은 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올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건 우리의 기회였어요. 고통을 넘어설 기회, 아이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줄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요.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날,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벽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흰색으로 새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죠. 손가락으로 그 표면을 따라 쓸어보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실감이 안 났어요. 바닥은 깨끗했고 제가 익숙해져 있던 먼지와 때가 전혀 없었죠. 마치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한 번도 꿔본 적 없는 그런 꿈이요. 수돗물도 나왔어요. 깨끗한 물이 실제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제대로 작동했죠. 싱크대로 물이 흐르는 소리는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어요.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방에서 방으로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로 아파트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기쁨으로 벅차올랐어요. 아이들의 작은 발은 바닥을 사뿐사뿐 밟았고 그들의 얼굴은 이곳의 모든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빛났어요. 그들에게 이곳은 궁전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 이상이었죠. 이곳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빈민가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벗어났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었어요. 카비르 덕분에 우리는 여기 있었어요. 그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었죠. 그를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흘렀어요. 그의 노력과 결단력 덕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죠. 카비르는 삼성에서 직장을 구했고 우리가 평생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삶에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를 볼 때마다 저는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이겨내고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준 그 남자를 봤어요. 카비르의 새 직장은 이전에 그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힘들었어요. 그는 아침 일찍 떠나서 저녁 늦게야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만족해 보였어요. 그 보수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금액이었죠.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저는 아이들을 위해 쇼핑을 갔어요. 헌 옷이 아닌 새 옷을 사줬어요. 깨끗하고 오로지 그 아이들만의 옷을요. 저는 처음으로 가격표를 보지 않고 식료품을 샀어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처음으로 가게에 들어가면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필요한 걸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삶은 완벽했어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죠. 매일매일이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작은 기쁨들로 가득했어요. 깨끗한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음식이 상하거나 가스레인지가 고장 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그들이 배운 것들과 사귄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집에 돌아왔죠. 카비르와 저는 저녁마다 함께 앉아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어요. 우리 어깨에 짐이 내려간 것 같았죠.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카비르에게서 뭔가 변하기 시작한 것을 느꼈어요. 처음엔 아주 미묘했어요. 여기저기 작은 것들만요. 한때 희망과 자부심으로 빛나던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이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그는 점점 더 긴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더 일찍 떠나고 밤이 더 깊어야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도 그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매일 밤 그를 반기기 위해 달려가도 그는 거의 미소를 짓지 않았죠. 말수도 적어지고 대화도 짧아졌어요. 제가 그에게 하루가 어땠냐고 물으면 그는 그냥 괜찮다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그의 새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 일은 분명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큰 책임을 맡았고 그래서 피곤하고 조금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마다 그의 얼굴을 밝히던 그 미소가 사라졌어요. 아이들에게 웃어주는 것도 없었고 그가 말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고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가 더 이상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엔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어요. 그날은 비가 세차게 내리던 저녁이었어요. 그런 날엔 세상이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죠. 빗소리는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며 우리 안에 적막을 채우고 있었어요. 카비르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멀리 어딘가 어두운 곳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를 보지도 않고 평소처럼 인사도 없이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어요. 잠시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걱정이 점점 커졌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카비르? 저는 부드럽게 그를 불렀어요. 그가 우리 사이에 세운 벽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랐죠. 무슨 일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은 채로요. 일 때문이야. 너무 힘들어.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이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일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시장에서나 복도에서 다른 아내들을 만날 때도 속삭이던 얘기들이 떠올랐어요. 불공정한 대우, 깨진 약속들에 대한 소문들. 더 이상 우리가 비밀로 남기길 바랐던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카비르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아직도 모든 것이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며칠이 흘렀지만 카비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가고 해가 진 후에야 집에 돌아왔죠. 종종 제가 준비한 저녁조차 먹지 않았어요. 그의 눈 속 어둠은 더욱 깊어졌고 제가 아무리 애써도 그는 말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그가 제 눈앞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은 늦었고 아이들은 이미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의 작은 식탁에 앉아 카비르가 집에 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마음속에는 우리가 나누지 못한 말들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그의 걸음은 느리고 피곤해 보였어요. 뭔가 그 안에서 부서진 듯 보였어요. 그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저와 마주 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어요. 그의 몸 전체가 고요한 좌절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그의 팔을 만지며 말을 걸었어요. 카비르, 저는 속삭였어요. 제발 말해줘요. 무슨 일이에요? 잠시 동안 그는 저를 또다시 밀어낼 것처럼 보였어요. 그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는 손을 얼굴에서 내리고 저를 바라보았죠. 그의 눈 속에는 분노와 다른 무언가, 절망 같은 것이 함께 있었어요. 아예샤, 당신은 이해 못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뼈 빠지게 일하고 있어.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한국인들이 얼마나 받는지 알아? 내가 받는 돈의 20배야. 20배라고. 그의 말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 했어요. 우리에게 이 새 삶을, 이 희망을 준 그 회사가 그를 도구처럼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죠? 카비르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으로 꽉 쥐어졌어요. 그들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 아예샤. 그들은 우리를 절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값싼 노동자일 뿐이야.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일을 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한국인들은 혜택도 받고 존중도 받아.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배신감에 제 속에서 차가운 공포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꿈꿨던 미래, 우리가 탈출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카비르는 그토록 열심히 일했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속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처음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희망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보였어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든 것이 망가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를 위로할 수 있을지 몰랐죠. 카비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 속 분노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남아있었어요. 우리는 싸울 거야.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회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건 산을 맨손으로 옮기려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카비르를 알았어요. 그의 강인함과 끈기를요. 그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였죠. 하지만 그 싸움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 위험과 결과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도록 물었어요.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죠? 카비르는 잠시 한숨을 쉬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이미 최악이야.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도록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절벽 끝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의 꿈에 생긴 균열은 너무 커졌고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어요. 시위는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거의 속삭임처럼요. 처음엔 삼성 공장 밖에 몇몇 남자들이 서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어디서 구한 낡은 종이 상자에 대충 글씨를 써서 만든 팻말을 들고 있었죠. 그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저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뿐이었어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가를 받기를 원했어요. 존중받기를 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삭임은 외침으로 변했어요.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그들 옆에 서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그 수는 늘어났어요. 삼성전자 노동자뿐만이 아닌 인도노동조합센터 소속 회원 CITU까지 참여했어요. 한때 조용한 복종의 장소였던 공장 앞은 이제는 하나의 운동의 중심이 되었죠. 저는 매일 카비르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섰어요. 그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며요. 저는 그를 믿었어요. 그가 싸우는 정의를 믿었어요.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엄의 문제였죠. 자신을, 우리 모두를 위해 일어서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결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전율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함께 모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죠. 마치 혁명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혁명은 절대 쉽지 않죠. 경찰이 왔던 그날을 저는 어제 일처럼 기억해요. 하늘은 먹구름으로 어두웠고 공기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죠. 카비르는 맨 앞에 서서 높이 팻말을 들고 굳건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비가 처음엔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금세 폭우로 변했고 모두가 흠뻑 젖었어요. 그럼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우리는 함께 서서 폭풍을 뚫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경찰차들이 공장 앞에 도착했어요. 제 심장은 멎을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혹시나 일이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왔어요. 경찰들은 어두운 제복을 입고 손에 곤봉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한순간 카비르는 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내며 굳건히 서 있었는데 다음 순간 그들이 카비르에게 달려들었어요. 2명의 경찰이 그의 팔을 붙잡고 군중에서 끌어냈어요. 그의 팻말은 바닥에 떨어졌고 우리 발치에 고인 웅덩이에 첨벙거렸어요. 저는 카비르의 이름을 외치며 그 뒤를 쫓았지만 그들은 너무 빨랐어요. 제 목소리는 주변의 혼란 속에서 사라졌죠. 사람들은 소리치고 밀치고 경찰을 막으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졌고 제 손은 젖은 보도 위로 미끄러졌어요. 비는 제 옷을 적셨고 제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섞였죠.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군중에 휩싸여 카비르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경찰차의 깜빡이는 불빛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제 남편도 함께 사라졌어요. 며칠 동안 그들이 카비르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들이 카비르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끔찍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정보를 구걸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시위자의 아내일 뿐이었고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목소리였죠. 집에서는 아이들이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요. 그들은 너무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시위를 보았고 사람들의 외침도 들었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했죠. 아빠가 왜 데려가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자신도 답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카비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의 몸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있던 무언가가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 밝게 타오르던 불빛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어요. 그가 어디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절대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고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멀리 있었어요. 한때 정의를 위해 그토록 열정적으로 싸우던 남자는 이제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후 인도 정부는 파업을 멈추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정부는 중국 제조기지 대안으로 인도를 목표로 하는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자 장관은 삼성 공장에서 단 한 명만 일을 제대로 못해 2만천 루피 약 34만 원을 받을 뿐 대개 월 3만 루피 약 48만 원 이상을 받고 7만 루피 약 112만 원을 넘는 사람도 많다. 라고도 말했는데 그에 반박하며 해당 공장 평균 월급이 2만 5천 루피 약 40만 원 나며 인상을 요구해왔고 저희도 그것에 동의하여 파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남편과 제 삶은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결국 회사가 이긴 거였어요. 한때 그렇게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토록 결심했던 그 남자는 이제 침묵하고 패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꿈도 부서져 버렸죠.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옳은 것을 위해 싸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국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서진 꿈? 부서진 가족. 저는 조용한 아파트에 앉아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과연 모든 것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